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 관리론 이범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3주차 강의인데요. 어, 지난 2주차 강의에서는 부동산 자산 관리의 운영 방식, 그리고 운영 체계 및 인적 구성, 임대료 산정, 그리고 좀 길게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3주차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가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좀 짧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분양 공동주택 그리고 임대 공동주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관리 제도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하고 그리고 주택관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제도를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 주도로다가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주도로 다 이제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1960년대부터 경제 발전하고 도시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이 됐습니다. 61년에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62년에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 그러니까 1차 산업 중심의 경제에서 2차 산업 중심으로다가 산업화가 진행이 됐고요. 그때 썼던 정책이 이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곡식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낮아지니까 이제 농촌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도시로다가 오게 됐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도 이제 저임금 정책 때문에 뭐 그렇게 벌이가 좀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택이 필요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에서 주택난이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찾은 게 공동주택이었고요.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관리, 특히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택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는 못했던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이제 1962년 12월에 준공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마포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아파트의 시초입니다. 1967년에는 이제 한남동에 힐탑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이 들어섰고요. 1968년에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낙원상가라고 해가지고 주상복합 건물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1970년에 와우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를 짓다가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 그리고 건축물의 하자 및 보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1979년에는 이를 반영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령을 제정해서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 1963년에 공영주택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공동주택 관리 어떤 개념이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도입한 거는 1979년에 공동주택 관리령 제정하면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에 비해서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제도적으로 어떤 발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 자격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주차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를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위주로 제가 뭐 공동주택이라고 부르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위주로 발전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제도가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현행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양 공동주택 그리고 임대 공동주택 이 둘로 구분해 가지고 살펴보고요. 관련 자격 제도와 주택 관리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변천입니다. 그래서 시기 구분을 해봤는데요. 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시기로 한번 구분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960년대, 70년대의 공동주택 관리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시원, 연원, 시초는 1963년 제정된 공영주택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3년 11월 말일 날 제정이 됐고요. 63년 12월 31일 말일이죠. 그때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택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공영주택에 대한 건설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같으면 이제 지금의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였죠. 그래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이 돼서 LH공사가 됐는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공영주택에 대한 규율을 담은 법이 공영주택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영주택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63년 이전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규정 정도가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이었고요. 근데 공영주택법 제정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공영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 기준, 그리고 입주자의 관리 의무, 이 두 가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선언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969년에 공영주택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됩니다.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영주택 관리조합의 설치에 관해 가지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 공영주택 관리조합 같으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그 정도에 속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69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197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공영주택법을 폐지하고요. 주택건설 촉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주택건설 촉진법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택법에 있었던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이 거의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주택이 계속 공급이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어떤 공동주택 관리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가 점점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 12월에 그 주택건설 촉진법이 전부 개정되었고요. 그때 주택관리인 제도가 신설되었고 관리 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령을 제정을 했고요. 이 공동주택 관리령을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령 제정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제도에 중점을 두는 공동주택 관리 단계로 비로소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제 공동주택 관리 규칙도 제정을 해가지고요. 사업 주체의 의무 관리 기간 신설하고 용도 변경을 규정했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의무화, 특별 수선 충당금 적립 의무화, 자영 회의 구성, 그다음에 주택 관리인 제도의 신설 등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 제도가 비로소 이제 마련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그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보면요. 81년에는 공동주택 관리령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첫 번째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법제화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치관리기구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요. 세 번째 하자 보수 절차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관리 규약의 내용하고 그리고 개정 절차를 구체화시켰다. 이게 이제 1980년 들어서 전부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령의 내용입니다. 1983년에는 그 공동주택 관리 규칙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장기 수선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좀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그 관리 규칙 전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84년에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에 관한 기준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장기 수선은 이제 주요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유자들한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받아서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수선에 관한 그 계획을 갖다 세우고요. 그걸 갖다 이제 집행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회계 처리 지침.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수익과 지출이라든지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준을 갖다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법이라고 약칭하죠. 그래서 집합 건물법을 84년에 이제
제정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뭐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이제 군대에 갔다 오게 됐는데요. 1986년서부터 1989년 이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삼저 호황 시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1970년대 1973년 4년하고 1979년 80년하고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오일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물가는 상승하는데 소득은 그대로 있는 또는 소득이 저하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이제 198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레이건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이라는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그런 정책을 갖다 쓰게 되는데요. 좀 그 정책 목표하고는 좀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그 호황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서 1989년 사이에 유가도 굉장히 낮았고요. 금리도 낮았고 그리고 이제 달러화의 가치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전부 낮았다라고 해서 삼저 호황 시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시기에 이 한 3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그 이전까지는 적자였는데요. 근데 이때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좀 잘했으면은 IMF 그 뒤에 1997년에 IMF 구제금융위기 뭐 이런 게 이제 따라오질 않았을 듯 싶긴 한데요. 이때 뭐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구 개발을 많이 한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대신에 이제 돈이 많이 남으니까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막대한 자금이 삼저 후황 때문에 생긴 막대한 자금이 건설 시장으로 유입되었고요. 특히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이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주택건설 촉진법을 개정해가지고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1989년 9월에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주택관리사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처벌 뭐 이런 규정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뭐 운영관리, 유지 보수 및 개량, 경비 지출 관리 뭐 이런 것들 이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공동주택 관리 제도는 좀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한다든지요. 아까 장기 수성 계획 같은 거 있었죠. 그래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각종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주거 생활의 안전과 주거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요.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회계 사고를 예방하고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는 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뭐 제도도 발전되었고 뭐 그쪽으로 이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동주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는 시기가 요 80년대 그리고 90년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공동주택 관리가 좀 더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2003년 5월에 주택 건설 촉진법이 이제 주택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택법 전부 개정이 이제 2003년 5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주택 관리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 관리령으로 운영 중이던 공동주택 관리 규약, 뭐 장기 수선 계획, 안전 관리 계획,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제 시행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이제 직접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했던 그 주택 법령 체계를 갖다 좀 간묘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촉진법, 뭐 공동주택 관리령 및 관리 규칙 뭐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요. 주택법 그리고 이제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 규칙 여기에다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를 간단화시켰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비리라든지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라든지 아니면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2015년에는 이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법을
먼저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분리해냈습니다. 2015년 8월 11일에 제정을 했고요. 2016년 8월 12일서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주택법에서 분리해서 제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015년에 그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얘는 이제 줄여서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길죠? 약칭 장기임대주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택법 있고 민법 있고 집합건물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추적인 법은 공동주택 관리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이고요. 특히나 이제 분양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은 이제 말 그대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제 규정한 법률인데요.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입주자 대표 회의 및 관리 규약, 그리고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그다음에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이렇게 이제 한 8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령이 그 민간임대주택법인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민간임대주택법은 말 그대로 이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그다음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장기임대주택법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유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죄송합니다. 이걸로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소유권의 형태에 따라서 분양 공동주택 그리고 임대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공동주택은 주로 공동주택 관리법이 적용되고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제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의무 관리 대상인 분양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주택 관리사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 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치 의결 기구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의무가 주어진 그런 그 공동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임대 공동주택은 그 민간 임대주택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로 시설물 안전법, 전기사업법, 수도법, 소방법, 가스사업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이제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좀 하겠죠. 그래서 직원 관리를 위한 노동법, 국민연금법 이런 것들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등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 회계 기준에 적용을 또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양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임대 공동주택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네 관리 제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분양 공동주택 관리 제도는 1963년 아까 말씀드렸는데 1963년 제정된 공영주택법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 기준 이렇게 해라, 입주자의 의무 규정 이런 것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해놓은 규정한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이 세 가지 법령이 나오면서 뭐 노후화 방지를 위한 장기 대책 수립, 각종 안전사고 방지,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 보전, 자산가치 유지, 회계사고 예방 및 입주자 권익 보호, 그리고 주택관리업 및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관리 전문화를 유도했습니다. 뭐 이 이후에도 그 자산관리 측면에서 유지 보수 관리 및 회계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뭐 개정이 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새로운 분야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공동체 형성 뭐 이런 새로운 분야가 부각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제도에 좀 도입이 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관리비와 관련된 각종 비리,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좀 투명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5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요, 첫 번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두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네 번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네 번째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뭐 보통 150세대 이상이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냥 150세대 주택으로 활용되는 게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20세대 이상이면서 150세대 미만인 그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있을 텐데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될런지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주장들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의무관리 대상 분양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관리하거나 아니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공동주택을 건설을 하겠죠. 만들겠죠. 그래서 준공을 하고 이제 입주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뭐 건축주나 시공사 같은 사업 주체는 준공 후에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그러니까 그 절반이 넘게 입주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 사업 주체, 그러니까 건축주 또는 시공사는 입주자 등에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요. 입주자 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했다라고 하면 이를 사업 주체에게 통지하고요. 그다음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할 것을 정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요 자치관리기구 대표자 선임하고 그다음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치관리기구 해가지고 그 관리사무소 뭐 이렇게 이제 관리사무소장 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치의결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의결기구가 자치관리기구를 좀 통할을 한다, 통할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탁관리를 살펴볼 텐데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그 위탁 그리고 수탁 계약을 맺게 될 텐데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주택관리업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체결하는 계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특성상 그 민법의 위임 계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민법의 계약을 보면 민법상의 계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게 매매 계약, 뭐 임대차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주변에 있는 게 뭐 고용 계약, 도급 계약, 그다음 위임 계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도급 계약하고 위임 계약 이 두 가지가 조금 좀 혼동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 수급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 도급인이 되겠죠. 상대방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급 계약 같으면은 일의 완성이라는 그런 결과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위임 계약은 당사자 일방 위임인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 처리를 위임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수탁인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데 이 위임 계약의 목적은 그냥 사무 처리입니다. 그래서 뭐 사무 처리가 완성이 안 됐다,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그냥 그때는 이제 배상을 하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보수를 갖다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특성상 그 정말 위탁 계약은 위임 계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정말 조금 풀어서 생각해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 주거의 관리라는 사무 처리를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입주자 등은 그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때 뭐 새로운 그 주택관리업자 입찰할 때 그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고,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은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라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때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이 부분을 공동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구분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그러니까 뭐 2개의 단지 이상이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구분 관리를 하려면 구분 관리인 쪼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 관리는 총 세대 수가 1,500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1,500세대가 넘어가도 이제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입주자 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용 주체 등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나오고 그럴 텐데 법에서 뭐뭐 등이라고 하는 거는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입주자 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입주자 등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제 사용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와 사용자, 사용자는 주로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세입자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입주자 등 할 때 입주자 그리고 사용자까지 포함해서 입주자 등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나가긴 했지만은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죠.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명령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듯이고요. 그다음에 시행 규칙은 그 해당 소관 부처의 장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 뭐 이렇게 표현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 명령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대통령령이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바꾸질 않고요. 당연히 대통령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그 소관부처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은 소관부처의 장이 바꿀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뭐좀 시행규칙이 안 따라붙는 경우도 있고 시행령이 안 따라붙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들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좋을 듯 싶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 법령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어플을 이용하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폐지된 법들까지도 그리고 현행 법도 이제 연역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어 왔는지 다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을 하시고 있으니까 그 부동산은 그 법 또는 제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홈페이지도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제가 설명드린 법들 살펴보시고 찾아보시고 뭐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